윤서아는 6살이던 어느 여름날 지방 소도시의 오일장에서 부모의 손을 놓쳤다. 시장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튀김 냄새와 상인들의 고함 속에서 서아는 단 한순간 부모를 놓쳤다. 달콤한 간식에 정신이 팔린 대가였다. 잠깐의 방심은 평생의 운명을 바꾸었다. 서아는 울면서 부모를 불렀지만 아무도 멈춰 서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물건을 사고 파느라 바쁘거나 우는 아이를 못 본 척했다. 서아의 목소리는 시장의 소음 속에 묻혀버렸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한 중년 여성이 서아를 발견했다. 여성은 서아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갔다. 서아는 경찰서로 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곳은 보호소였다. 서아는 그날 이후 부모를 잃은 아이가 되었다. 당시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날은 서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시작점이었다. 보호소의 방은 좁고 어두웠다. 낡은 2층 침대 여러 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곳곳에 보였다. 서아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울기만 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아는 울음을 멈췄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보호소의 일과는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간단한 식사를 한 뒤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했다. 서아는 글자를 배우고 숫자를 세는 법을 익혔다.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언제나 바빴다.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서아는 관심받기를 포기하고 조용히 구석에서 지내는 법을 배웠다. 다른 아이들도 비슷했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았고 서로에게 깊이 다가가지 않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보호소 마당의 나무는 노랗게 물들었고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5일장의 기억을 떠올렸다. 엄마의 손, 아빠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날 먹고 싶었던 달콤한 간식.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진 느낌이었다. 서아는 부모가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믿음은 흐릿해졌다. 겨울이 되자 서아는 더 이상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서아는 7살이 되었고 보호소 생활에 익숙해졌다.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다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5일장의 풍경이 꿈처럼 떠오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서아는 그날을 잊으려 했지만 그날은 서아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잃어버린 여름날은 서아의 과거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그림자가 되었다. 보호소에서 서아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준 사람은 박정란 원장이었다. 그는 보호소의 아이들을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고 서아에게는 늘 부모는 반드시 널 찾고 있을 거야라고 말해주었다. 그 말은 서아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박 원장은 바쁜 와중에도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생일날에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다. 서아는 그 따뜻함에 기대어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서아가 9살이 되던 해 첫 번째 입양 기회가 찾아왔다. 중년 부부가 보호소를 방문했고 서아를 선택했다. 서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새 가족을 따라갔다. 그들의 집은 따뜻했고 방은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엄마라는 단어를 쉽게 부를 수 없었다. 입양모는 친절했지만 서아에게는 낯선 사람이었다. 밤마다 서아는 진짜 엄마를 떠올렸고
새 가족 앞에서 거리감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나자 입양모도 지쳐갔다. 서아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결국 서아는 다시 보호소로 돌아왔다. 박 원장은 아무 말 없이 서아를 안아주었지만 서아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꼈다. 두 번째 입양은 서아가 12살 때였다. 이번에는 젊은 부부였고 그들에게는 이미 친아들이 한 명 있었다. 서아는 이번에야말로 잘해보려 애썼다. 엄마라는 단어를 억지로 내뱉었고 가족의 일원이 되려 노력했다. 하지만 친아들과의 차별은 명확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서아에게만 더 큰 질책이 돌아왔고 명절 때면 친척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서아는 자신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매일 느꼈다.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양되었다. 보호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아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 어딘가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후였다. 보호소로 돌아온 서아는 더 이상 입양을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공부에 매달렸다. 박 원장은 서아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했고 서아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책 속에서는 누구도 서아를 차별하지 않았다. 서아는 성적이 좋았고 장학금을 받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보호소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늘 따라다녔지만 서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방학 때 집에 가는 친구들을 배웅하며 혼자 남았다.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박 원장은 서아를 불러 말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응원할게. 그 말에 서아는 처음으로 울었다. 보호소를 떠난 후에도 자신을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서아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에 진학했고 경영학을 전공했다. 취업 준비는 쉽지 않았다. 이력서에 보호소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고 면접에서 종종 불편한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성실함으로 인정받았다. 25살이 된 서아는 작은 원룸에 살며 독립적인 삶을 꾸려갔다. 보호소 출신이라는 과거는 여전히 무겁게 따라다녔지만 서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끔 박 원장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고 명절에는 보호소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서아는 자신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는 걸 서아는 알고 있었다. 성인이 된 서아는 콘텐츠 기획회사에서 일하며 이도연을 만났다. 도연은 1살 선배였고 같은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가까워졌다. 도연은 서아의 기획안을 칭찬했고 야근할 때면 커피를 사다 주었다. 처음에는 동료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도연은 밝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서아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조용히 들어주었고 억지로 위로하지 않았다. 그 편안함이 서아에게는 새로웠다.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서아는 도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보호소에서 자랐다는 것, 2번의 입양 실패, 그리고 혈육이 없다는 사실까지. 서아는 말하는 내내 떨렸다. 도연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연은 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의 너를 좋아하는 건데. 그 말에 서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다고 느꼈다. 도연은 서아의 과거를 알게 된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도연이 부모님께 서아를 소개하던 날 서아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도연의 아버지는 조용히 서아를 맞이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냉랭했다.
식사 자리에서 도연의 어머니는 서아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고향은 어디냐? 친척은 있느냐? 서아가 보호소 출신이라고 말하자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다. 도연의 어머니는 표정을 굳히며 자리를 떴고 아버지는 난처한 듯 한숨을 쉬었다. 그날 이후 도연의 가족은 서아와의 결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도연의 어머니는 서아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냈다. 배경 없는 아이라는 말, 뿌리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서아의 마음을 수없이 찔렀다. 도연의 어머니는 도연을 따로 불러 결혼을 반대했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아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서아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몇 달간의 갈등 끝에 도연은 결심했다. 가족의 축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아와 결혼하겠다고. 도연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서아와 결혼할 겁니다.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지만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가족과 거리를 두겠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끝내 자리를 떠났다. 결국 도연은 가족과 거리를 두고 서아와 결혼했다. 결혼식은 작았다. 하객은 회사 동료 몇 명과 박정란 원장, 그리고 보호소 친구 몇 명이 전부였다. 도연의 가족은 오지 않았다. 서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연 옆에 서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였다. 도연은 서아를 보며 웃었고 그 미소가 서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작은 집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였다. 도연은 서아가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켰고 서아는 도연이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할 때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족이었다. 서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도연과 함께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아는 행복했다. 결혼 5년 후 뜻밖에도 도연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아는 전화를 받고 놀랐다.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차 한잔 하자며 서아를 불렀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겠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해의 신호처럼 보였고 서아는 기대를 품었다. 어쩌면 이제는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약속 장소는 고급 백화점이었다. 시어머니는 친구 2명과 함께 나타났고 서아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넨 후 쇼핑을 시작했다. 서아는 뒤따라가며 시어머니가 고르는 옷과 가방을 들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며느리를 소개하지 않았고 서아를 마치 짐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대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쇼핑에서 서아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가끔 서아를 돌아보며 이것도 들어라, 저것도 들어라 지시했다. 화해가 아니었다. 실제로는 또 다른 모욕이었다. 서아는 손에 든 쇼핑백들의 무게가 마음까지 짓누르는 것 같았다. 백화점 1층 로비를 지나가던 순간 한 노신사가 서아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서아의 목에 걸린 은빛 클로버 목걸이를 응시했다. 서아는 노신사의 시선을 느끼고 불편해했지만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서아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보호소에 들어갈 때 차고 있던 거예요. 노신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서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노신사는 강태윤이었다.
국내 굴지의 물류기업을 일군 회장이자 서아가 알지 못하던 과거와 연결된 인물이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어깨를 잡았다. 혹시 이마에 작은 흉터가 있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흔들렸고 옆에 있던 비서가 급히 부축했다. 강 회장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은 제 딸일지도 모릅니다. 그 목걸이는 30년 전 시장에서 사라진 강 회장의 막내딸이 차고 있던 것이었다. 강 회장 부부는 5일장에서 딸의 손을 놓쳤고 그 이후 딸을 찾지 못했다. 수많은 수소문과 수배에도 불구하고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강 회장은 딸이 차고 있던 목걸이를 기억했고 이마의 흉터도 기억했다. 그날 넘어져 다친 자국이었다.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 수 있을까? 강 회장은 즉시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서아는 망설였지만 도연과 상의한 후 검사에 동의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서아는 강태윤 회장의 친딸이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었다. 강 회장은 서아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서아도 울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친부모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다. 강 회장의 집으로 초대받은 날, 서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들어섰다. 넓은 저택, 정갈한 정원, 그리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서아의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서아는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30년의 시간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의 품은 따뜻했고 서아는 처음으로 뿌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서아는 부모의 품에서 처음으로 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어머니는 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구나. 그 목소리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다. 수십 년간 전국을 돌며 찾았지만 시대의 한계 속에서 엇갈렸을 뿐이었다.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호소에서 아이의 정보를 쉽게 공개하지 않았고 부모는 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강 회장 부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실종 아동 단체에 수소문했지만 허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지만 어머니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고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다. 서아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찾아지지 못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서아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다만 운명이 잔인했을 뿐이었다. 강 회장은 서아에게 말했다. 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가 미안하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서아의 정체가 알려지자 도연의 가족은 태도를 바꿨다. 특히 도연의 어머니는 서아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강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였다. 시어머니는 서아를 식사에 초대했고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는 강 회장의 딸이기 이전에 윤서아였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이든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했어요. 지금의 사과는 제 배경 때문이지 저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며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서아는 돌아섰다. 도연은 서아의 결정을 지지했다. 서아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 자랑스러웠다. 두 사람은 도연의 가족과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진심 어린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형식적인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었다. 서아는 부유한 삶 대신 평범한 일상을 택했다. 강 회장은 서아에게 회사 임원 자리를 제안했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서아는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제가 읽어온 삶이 좋아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 회장은 서운해하면서도 딸의 선택을 존중했다. 대신 서아와 도연은 부모의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다. 주말마다 부모님 댁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늦게나마 딸로서의 시간을 쌓아갔다. 어머니는 서아에게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었고 서아가 좋아하던 인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아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였지만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자신의 뿌리를 느꼈다. 강 회장은 서아와 산책하며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아는 아버지의 삶에 대해 알아갔다. 30년의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다. 한때 잃어버렸던 이름과 가족은 돌아왔고 서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보호소 출신이라는 꼬리표, 입양 실패의 상처, 차별의 기억들은 여전히 서아 안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서아를 정의하지 않았다. 서아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다. 어느 주말 서아는 도연과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했다. 식탁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서아는 그 순간이 평범하지만 소중하다고 느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화려한 삶도 거창한 성취도 아니었다. 서로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서아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서아에게는 지킬 것들이 있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서아는 행복했다.